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외환시장 이야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준송 대표님 모셔서 여러 가지 특히 외환시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상으로 좀 자주 뵀었는데. 네, 나오니까 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중심으로 좀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달러 움직임 그리고 우리 달러 원 움직임 뭐 좀 완화되는 흐름이 최근에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네, 동향 뭐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는 네. 뭐니 해도 CPI하고 그다음에 어제 금통이 네. 약 불과 한 24시간 만에 쭉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죠. 우선 CPI 보면은 이번에 CPI 그 나온 숫자가 불과 MOM으로 0.3이었던 게 0.2로 나오는 조그마한 거지만 사실은 거의 6개월 만에 처음 내린 거거든요. 코어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그동안 걱정해왔던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뭔가 한숨을 좀 돌린 듯한 계속적으로 위로 가는 걸 돌린 듯한 게 있어서 사실은 채권 시장은 크게 돌아섰다고 봐야죠. 4.8, 뭐 10년짜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뭐 4.8, 뭐 5%, 5.3 이렇게 보던 게 일단 뭐 4.6%까지 내려왔고 미국뿐 아니라 지금 독일, 뭐 영국도 다 따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가 와지고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 내렸으니까 당연히 네. 채권은 좋아지고 또 주식시장도 환호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 조금 가만히 보시면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러게요.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게 원래 궁금했습니다. 있다가 네. 조금 내려왔다 다시 다 올라갔거든요. 지금 108 후반 뭐 정도인데 109 네. 정도에서 네. 시작했던 게 108.50까지 가도 다시 109 됐으니까 네. 하나도 움직인 게 없거든요. 그러게요. 엔도 그렇고 뭐 유로화도 그렇고 결국은 외환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의 수준 또는 이자율 차이 이런 거보다는 좀 다양하게 트럼프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의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이자의 관심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관세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국제 자본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핵심을 먼저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10년물 뭐 4.8, 4.9 네. 거의 5 레벨까지도 네.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4.6대로 네.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빠른 시간 네. 내에 좀 내려오고 있는 네. 흐름인데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9에서 뭐 움직인 게 거의 좀 거의 없죠. 미미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 같다. 이제 여기에는 달러 강세는 달러가 다른 통화에도 물론 영향을 네. 많이 주지만 네. 다른 통화 영향 거꾸로도 이제 네. 상호 받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로라든지 네. 뭐 최근에 영국의 움직임도 좀 네. 예사롭지 않고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네. 있고요. 뭐 환율이라는 게 두 나라의 관계가 그렇죠. 있으니까 유럽이 아무래도 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엊그저께 나온 걸로 보면 물론 3분기 자료이긴 하지만 미국의 트레저리 그 본드를 아직도 누가 제일 많이 사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거의 3분의 1 정도 사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최고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일본과 중국이 많이 사는데 1등 일본, 2등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US 트레저리만 사고 있고 중국은 진짜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뭐 미국 채권 다 판다는 둥 뭐 금을 산다는 둥 하지만 중국도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그 국채도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도 요즘 자금을 많이 빌립니다. 빅테크도 뭐 투자가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리거든요. 그런 자금들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또 주식시장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걱정들 이자율 차이 이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뭐 달러 강세가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이자율 레벨이 4.8에서 4.6이 됐고 그리고 또 뭐 5.2, 5.3 가는 그런 리스크는 조금 안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는 나의 초점은 거기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뭔가 자금의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달러 쪽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 쪽에서 이제 사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네. 우리가 다 트럼프 2기 시작, 트럼프 네. 취임만을 이제 많이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중요한 일정 하나가 있는 게 네. BOJ가 네. 있거든요. 근데 네. BOJ 총재가 이틀 연속으로 경제 물가 상황이 뭐 계속 되면 네. 계속 개선이 되면 네. 올해 금리를 인상하겠다. 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거 혹시 이제 조만간 인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장의 지금 예상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혹시 다음 주에 외환 시장에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BOJ는 네. 계속적으로 언젠가 올릴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뒤로 미루고 조금씩 미루고 있지만 그래도 3월 정도면 올릴 걸로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릴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얼마나 좀 완화적으로 뭐 좀 완만하게 올리는 게 관건인데 뭐 BOJ가 예전에 한번 급하게 하다가 그렇죠. 놀란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정도로 할 것 같고 사실은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도 조금 강세가 된 건 엔화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엔화가 그래도 제일 많이 이자율에 민감한 통화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오는 자체가 엔화에는 좀 강세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영향이 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BOJ와 뭐 페드와 그다음에 뭐 관련된 이자율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엔화는 조금 민감하지만 나머지 통화들은 지금 아무래도 경기, 관세,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률 이런 거에 지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환율 얘기 계속 뭐 중간중간 대담 중간중간에도 뭐 섞어서 좀 여쭤볼 거고 한국은행의 결정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 김경훈의 경제훈풍에서도 뭐 자세하게 팩트 중심으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니까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 좀 네. 위주로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과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이번에 좀 팽팽했습니다. 그만큼 동결도 인하도 이유가 다 있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동결 결정이 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인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결한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네. 서프라이즈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나쁘지만 환율 때문에 이제 동결을 했다. 이게 네. 전체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면은 동결 자체가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서프라이즈면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돼야죠. 왜 그러냐면 서프라이즈 했으니까. 예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율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원화 약세됐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이자율을 뭐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뭐 이자율을 내려야 된다 안 내려야 된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 나는 환율이 너무 걱정이 돼. 네. 그래서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어. 내가 이자율이 내리면 환율이 약세가 될 것이고 원화 환율이 이자율을 유지하면 환율이 강세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가만히 있을래.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시장의 움직임은 전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원화가 약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달러 시장이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이자율 차이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한국의 경기에 달려 있거든요. 한국이 경기가 괜찮고 앞으로 뭐 성장성이 어떻고 GDP 그로스가 어떻고 이렇게 되는 게 좋아지면 그러면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상당히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는 진짜 오해가 심각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맞고 틀린 걸 얘기하는 게 네네.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자율이 그렇게 움직여도 글로벌 달러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원달러 이자율 차이가 벌어지고 붙어도 시장은 거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관심 있는 거는 경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그야말로 네. 원화 약세가 되는 게 그렇게 싫고 네. 그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 나쁘다고 믿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된다고 믿는다면 이자율을 오히려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포기해 가면서 환율을 지키겠다. 이 말은 저는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유를 그러면 나름 납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어제 많은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신정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불확실성이 워낙에 큰 시기다. 이런 얘기도 좀 그거는 이제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보통 다 하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저번에도 그 미국 트럼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경제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좋으면은 지금 뭐 1,420원이나 30원에 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 펀더멘탈리 1,420원이나 3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뭐 정치적인 상황은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인데 그거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 걱정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한국의 정치 상황이 원달러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거를 한국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뭐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번에도 환율을 그 이자율을 인하하지 못할 때 그때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네. 처음에는 환율보다 주로 가계부채였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이번에 가격. 가계부채는 뭐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가계부채가 12월 달에는 전부 11월에 비해서 다 마이너스예요. 늘어난 게 아니고 다 줄어들었거든요. 가계부채뿐 아니라 모든 대출이 줄었어요. 사실은 뭐 12월 달이라 그래서 그다음에 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뭐 우리나라에 계절적인, 복잡한 네.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걸 무시한다면 어느 나라 경제가 대출이 한꺼번에 저렇게 확 줄어들면 거의 경기 침체 수준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출과는 묘하게 부동산 가격하고 연관이 되고 그 연관이라는 게 뭐 렌트비가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자체 그것도 굉장히 고가 아파트의 움직임 이런 거에 한국은행이 사실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결국은 한국은행이 너무 정치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정치 친화적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나쁘게 얘기하려면 욕먹기가 너무 싫은 거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대목의 환율이 확 올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율 오르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이유야 뭐든 간에. 그래서 어저께 인하를 했는데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져서 1,500원이 갔어요. 그럼 한국은행 욕할 거잖아요. 또 왜 이자율 내려서 그런 거를 겁내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MOM으로 하면 1월 달엔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도 아무래도 대출을 늘리고 있고 이러다가 혹시라도 1월 달에 가계부채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도 요즘 안 되잖아요. 네. 거래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요만큼이라도 오르면 사람들이 한국은행 또 욕할 거 아니에요. 너 금리 내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 거를 너무나도 걱정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좋게 얘기하면 국민의 정서를 나쁘게 얘기하면 욕먹을까 봐 네. 너무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난 7월하고 8월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았다는 실기론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나쁘게 얘기하면 신경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는 상당히 실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자율은 선제적으로 내려야 경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GDP가 2% 밑으로 있잖아요. 네. 뭐 한국은행 정부는 1.8, 1.9, 외국 IB들은 1.5 얘기하거든요. 미국은 3.0, 2.7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가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런데 경기 나쁜 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금리를 먼저 내렸다면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금리를 뒤에 가서 쫓아가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야죠. 선제적인 걸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은 거는 두 번째 실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관련돼서 금리를 내려봐야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RP를 통해서 통화량을 많이 풀었어요. 네. 왜 많이 풀었을까요?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또 욕을 또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자금부터 풀어놓은 거죠. 자금부터 풀어놓고 금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선제적인 인하를 하지 않게 되면
뭐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요즘 좀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뭔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기와 뭐 고용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네. 너무 정치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남 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정 정책을 해라. 재정 정책 지금 이 정치적 상황에서 재정 정책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까? 추경이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얘기를 꺼내고 추경 얘기, 정치 얘기, 트럼프 얘기 다 남 탓만 하고 있지. 실제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그 기자 간담회를 봤습니다만 실기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실기론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는 발언을 하니까 잔잔하게 좀 웃음이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또 나왔는데 실기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오늘 말씀 들어보면 네, 뭐 대표님의 저는 생각이시고 뭐 거의 네. 첫 번째 실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이 안 한 게 두 번째 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정책을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다 지난 다음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적고요. 그리고 또 통화량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거는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2연속으로 인하하고 또 1%대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을 때 네. 시장이 좀 깜짝 놀라면서 네. 사실 좀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이 정도로 안 좋구나라는 쪽으로 좀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3연속으로 인하를 했다면 훨씬 이것 또한 3연속 인하 이렇게나 안 좋구나라는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한쪽의 의견인데 그때 2연속 내렸을 때와 이번에 만약에 내렸다면 그때는 반응이 다른 거다.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내렸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경기에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될 거냐는 실질적인 네. 상황이잖아요. 한국은행이 경기를 금리 인하의 실기를 한 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대중적인 영합하는 그런 정치,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바닥에 깔린 거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었잖아요. 1분기, 2분기 기억나십니까? 그 GDP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첫 번째 1분기 때 잘 모르겠다. 2분기 때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실토를 한 거거든요. 11월, 12월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인데 요번에 인하를 하겠다는 거를 안 하는 거를 서프라이즈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은행이 인하하겠다고 했잖아요. 12월에 갑자기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나 이제 인하할게. 그래 놓고서 실제로 가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할게. 재정정책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 내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인 게 문제야. 달러원은 뭐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또 뒤로 이렇게 한 발 빠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경기에 대한 낙관론의 시작은 한국은행이었다. 그거를 한번 되돌이켜보면 한국은행이 얼마나 후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선 대표님의 네. 이 달러에 대한 네. 분석을 좀 돌이켜보면 네. 달러 강세가 쉽게 주춤해질 요인보다는 네. 달러 강세가 이어질 요인이 훨씬 네. 더 지금은 좀 많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환율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제도 밝힌 게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된 부분에서 30원 정도면 정치적인 이유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달러 강세의 영향이 좀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논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환율 약세가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고 또 그렇게 될 우려가 많이 있지만 문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게 틀렸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자율을 오히려 낮춰서 그게 만일에 경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네. 그 경기가 살아나는 게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경기가 나쁜데 다른 이유로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늦춘다면 결국은 뭐 우려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네.
그 행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환율 전문가시니까. 예. 네, 다음 주 또 중요한 일정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전체적으로 이자율 차이 이런 거보다는 각국의 경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로도 그렇고 뭐 예나는 조금 예외라 하더라도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와 금년의 이런 성장에 관련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은 아무래도 관세,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감세,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그런 거에 관련된 대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돼서 국제적인 자금의 이동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1년 전, 2년 전에 이자율 차이로만 봤던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런 모든 거를 생각할 때는 글쎄요, 달러가 쉽게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 레벨대로 굳이 이제 숫자로 좀 표현을 하자면 109 언저리에서 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뭐 110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110에서 네. 또 한 번 올라가는 데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레인지 자체가 100에서 107 레인지가 아니라 이제는 105에서 110, 그것도 105에서 110도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원달러도 뭐 1,450원 밑으로 내려오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준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